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기시다 일본 총리가요, 결국 지난 15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 꼭 12일 만인데요. 근데 이제 작년에 스가 총리가 취임을 했을 때는 9일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 정상이. 근데 이번에는 3일이 더 늦은 거죠. 그 한일 관계는 그래서 꼭 3일만큼 더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은 항상 뭐 그러셨듯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적 그 해결을 강조를 했었고, 그 기시다 총리는요,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일본 쪽의 태도는 그 한국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상대 문제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인권 문제를 그 일본은 그 아주 진지하게 우리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제지원 문제라든가 또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잖아요. 이렇게 한국하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본의 입장은 대단히 모순적이고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이 납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미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큰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그 일본의 입장이 아닙니까? 일본이 납치 문제도 그 엄연한 인권 문제잖아요. 일제 감정기는 그 한국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일본인이었던 자기 나라 국민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라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가 그렇게 다르깝게 사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일본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태도를 완고하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 우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한국은 외교적인 대화로 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세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일본에는 마이너스이고 한국에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계 인사들이요, 최근 그 잇따라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는요, 지난 14일 날 참배를 했고, 뒤이어서 스가 전 총리가 17일 각각 참배를 했습니다. 두 전직 총리가 모두 그 현직 때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퇴임을 하자마자 참배를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퇴임을 하고 나서 모두 5번을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극우로 알고 있는 그 다카이치 정조 회장도 18일, 그러니까 어제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 역시 그 현직이라서 좀 눈치를 보는 건지 직접 참배는 하지를 않고 공물을 복납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사람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 국민들에 대한 그 호소라고는 조금 어렵고요. 그 10% 이상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자체의 그 회원들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의 회원들은 그 유족들이잖아요. 예. 그 유족들이 많이 세상으로 떠나고 있어가지고 그 유족의 그러니까 차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사실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는 그 회비라든가 그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 그 180만 명 정도의 극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이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개헌으로 자위대를 전식 군대로 바꾸겠다라는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본의 그 15% 이상의 국민들은 거기에 사실상 그 달갑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는 그 정치인들이 막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95%의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찬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잠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10% 정도가 거의 뭐라 할까 무관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보면 적당하겠군요. 이제 항상 제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곡물을 복납했다고 하는데 이 곡물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콧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것은 신사 쪽에서 만들고 있는 곳에 돈을 그냥 내고 네. 신사 쪽에서 대신 그것을 촌리가 혼납해 줬다는 식으로 이름을 그냥 올리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신들이 좋아하는 나무라는 것을 그 아, 신사 쪽에서 좀 정한 곳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있군요. 그러면 이건 네네. 비쌉니까? 적당한 가격이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도통신,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죠. 교도통신이 16일하고 17일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자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한 이들이 32%, 32.9%, 그리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사람이 9.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무려 4배나 되는 건데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최근 들어서 코로나 대처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얼마나 갈팡질팡했습니까? 그리고 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 이 집권 자민당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켜보고도 굳이 이렇게 여당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나 야단 쪽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 예. 국민들은 자민당도 싫어하지만 그러나 야단 쪽의 정권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야단 쪽에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헌민주당하고 일본 공산당이 많은 선거구에서 협력을 해가지고요. 현재 일본은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 두 예.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거죠? 465의석인데 그중 289의석까지가 소선거구제입니다. 그중 입헌민주당하고 공산당, 기타 무소속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선거 협력이 이루어진 선거구가 280개 정도가 됐습니다. 예, 예. 이번에 잘하고 있어요. 예, 선거 협력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어떤 선거구에서 입헌민주당이 입후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다른 야당들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거죠. 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하고 입헌민주당의 대결이 되는데 야당 쪽에서는 입헌민주당에 다 득표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그게 선거 협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네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잘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것도 잘 안 되었는데요. 239 의석 중에서 280 의석까지 지금까지 그 후보자가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 결정되었어요. 예. 그래서 자민당의
자민당을 찍겠다가 40% 정도라고 해도 야당 전체를 합하면 아마 30% 정도는 야당으로 찍겠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그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연립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민당이 그 과반수를 혹시 못 가더라도 공명당하고 합해서 현재 여당이 과반수를 아마 조금이라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자민당의 상당히 그 의석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경우는 그 기시다 내각에 상당한 타격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장관이 된 사람들 중 3명, 4명은 낙선한다라는 예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도 굉장한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낙선하면 장관직도 내놓아야 한다고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시다 내각은 사실상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이번 그 선거 31일이죠. 네. 31일인데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지금 일본 내에서는 그 계속 유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기시다 총리가요, 어제 일요일 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원전에 많은 오염수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룰 수 없다라고 통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저는요, 그 오염수에 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고 일본 측에서도 좀 변명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 그런데 그 IAEA에서 각국 전문가들 한국을 포함해서요를 모아서 이제 조사 중인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총리가 일방적으로 방류해야 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요, 그 AIEA의 초상화 끝난 이후에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그 자기 주장을 너무나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오염수는요, 이번에 반류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계속 매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반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20년 정도 반류해야 된대요. 그러나 그 매일 또 그 오염수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결국은 그 영원히 반류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무섭네요. 그 세계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겠다 그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안전성 자체가 일본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좀 어렵고요. 네네. 사실 미국에서도 이 부분은 극히 입을 담고 있어요. 예예. 지난해에는 그 블링컨이 일본의 결정을 일단 뭐라 할까 동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오염수 문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미국도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의 농수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그 전범 국가처럼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일본 자체가 일본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굳이 왜 할까? 좀 그러게 이상해요. 말입니다.